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에는 불광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정말 주인 없는 벚꽃들이 너무 만발하게 피었고, 작년 같으면 발 디딜 곳도 없을 텐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되게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올해에는 그냥 마음으로 꽃을 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처음 여러분들한테 아동을 어떻게 상담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지난번에 잠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지들,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넋두리 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상담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렸어요. 적어도 상담을 받는다 내지는 상담을 해준다라는 의미는 전문적인 그 지식이 기반돼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스킬, 인턴십을 받은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내담자를 돕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 아동학과에서 상담을 이렇게 아이들 심리치료 세미나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있지만 이거를 듣는다고 해서 누구를 상담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제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인턴십도 어느 정도 받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을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단지 어린이집에 무슨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발달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머님들한테 조심스럽게 전문가를 찾아갈 것을 권하죠. 그리고 그냥 저는 감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가볍게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면 어떤 현상을 봤었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라고 가설을 한다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전문화된 상담에 관련된 내지는 아동의 발달에 대해서 안 후에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을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공부를 시작하고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어요. 지난주 거를 잠깐 살펴보면 상담의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와 또한 상담을 의뢰하는 내담자가 있고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언어적인 어떤 표현, 그런 것들이 상담을 이루는 핵심 세 가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상담에는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종결 단계가 있는데, 초기에 내담자가 상담실에 찾아와서 뭔가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 내지는 좋지 않은 습관, 행동,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자 처음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상담의 초기 면접이다, 초기 상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담자와 상담자가 라포가 형성되면서 상담을 목표를 세우고 그 상담의 목표에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을 중기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목표치에 상담을 받으러 온 어떤 목적이 부합되도록 좀 뭔가 해결되고 많이 개선됐다면 이제 어느 정도 종결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상담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의 범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을 지도하는 거, 뭔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행동의 어떤 수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해주는 조언 정도를 가이던스해서 생활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깊이 있는 신경증적이거나 정신증이 없는 그냥 일반인들이 뭔가 좀 더 나은
발전된 삶을 살거나 좀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럴 때 저희와 같이 상담자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카운셀링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고 신경증적인 질환이 있어서 상담가가 아닌 정신과를 찾거나 내지는 임상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개념이 사이코테라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심리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상담의 범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뭐 딱 선을 그어서 이거는 가이던스고 이건 카운셀링이고 이건 사이코테라피라고 나눌 수 없고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동 상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면 아동 상담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어떤 아동의 문제는 뭐냐면 심각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만나는 내담자 좀 아동은 거의 영유아기 시절에 이제 있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출생해서 한 만 5세까지 자라는 동안 심리적인 문제나 어떤 행동적인 문제 행동을 드러냈을 때 그것의 결과치를 보고 원인을 찾아가고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부모가 태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켜줘도 이 아이는 금방 예후가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심각하게 우리가 하기보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고 배워야 될 것은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동의 문제 행동이 이게 선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문제인지를 보시고 후천적인 환경적인 문제라면 그 환경의 요소 중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됐고 잘못됐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수정해주는 차원에서의 어떤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동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아동 문제를 이해하는 그 단계 중에서도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한 36개월까지를 우리가 애착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36개월 이전에는 양육자와의 애착, 즉 엄마와의 애착을 위해서 기관에 보낸다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뭐 태어나서 3개월 안에도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제2의 양육자한테 맡겨지는 일이 뭐 다반사이기는 하나 과거에 엄마하고의 어떤 애착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사회 관계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어머니하고 그 양적인 애착 시간을 길게 가진다고 해서 아이와 엄마와의 어떤 애착 관계가 좋으냐 하면은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의 양육 태도나 애착상의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했던 과거의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2의 양육자 내지는 보육교사가 훨씬 더 아이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에릭슨의 발달 이론을 보면 인지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보면은 에릭슨이 생애 초기, 출생 후에 양육자와의 어떤 애착 관계를 통해서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세상에 대한 양육자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관련된 어떤 신뢰를
갖게 된다라고 에릭슨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양육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조금만 배가 고파서 아이가 운다거나 내지는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뭔가 표시를 한다고 했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부정적인 표정으로 뭐 울거나 내지는 뭔가 표현을 했었을 때 자기를 돌보는 양육자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줬었을 때 자기가 뭔가 전능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양육자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감정이 애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와 아기의 상호작용은 생후 초기 애착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사회적 정서적 유대를 기초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영아의 애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에인스워스 하고 그 외의 친구들이 낯선 상황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는데 특정한 그 실험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낯선 사람이 있고 엄마와 아이가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조금 후에 엄마가 바깥으로 나갔었을 때 그 아이가 낯선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을 보면서 안정 애착인지 아니면 불안정 애착인지 그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회피 애착을 하는지 저항 애착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이었거든요.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엄마는 저는 아이하고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아이와 엄마의 태도 내지는 아이의 태도를 보면 아이와 엄마가 어느 정도의 애착 관계를 어떤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 에인스워스가 낯선 상황실 그 실험을 통해서 애착 관계를 연구했다면 그 이후에 3가지 애착 단계였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게 메인과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셰퍼라는 사람이 이 불완전 애착에서 회피 애착과 내지는 저항 애착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애착의 어떤 유형을 아이가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혼란 애착이다라는 이름을 하나 주었는데 이 혼란 애착은요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가 나타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봤었을 때 뭔가 두려움에 있어서 아이가 저항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뭔가 혼란스러운 정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는 그 근거하에 혼란 애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네. 요즘 신학기 때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입생 적응 기간을 어떻게 치르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이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이들이 적응 프로그램을 끝나고 이제 적응 단계가 이제 마무리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드렸는지 모르지만 신학기 때 제가 유심히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엄마와 아동 간의 어떤 관계 안에서 애착이 어떤 애착인지를 관찰하는 게 저의 3월의 하나의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이와 함께 노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얘는 뭔가 불안정 애착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얘가 회피 애착인지 아니면 저항 애착인지 아니면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뭔가 혼란 애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들을 또 보죠. 오늘 제가 교사들이 한 달간 그 아동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관찰 일지를 제출한 거를 봤어요. 신학기 적응 그 일지도 제가 이제 오늘 결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 1세 아동의 그 관찰 일지나 내지는 신학기 적응 일지를 이렇게 봤었을 때
그 교사가 써놓은 그 일지 내용만 봐도 아, 이 아이는 안정애착이구나. 내지는 이 아이는 회피적이네. 내지는 이 아이는 약간 저항적이고 아직도 여전히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불안하고 내지는 계속해서 엄마를 찾거나 할머니를 찾는 태도들을 보면서 뭔가 저항적인 애착이 형성되지는 않았나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부모하고 아이하고의 애착 관계를 위해서나 신뢰 관계를 위해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아이한테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조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방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가르쳐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생후 초기 애착에서 좀 더 들여다보면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유아는 불안전 애착이 형성된 유아에 비하여 또래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덜 공격적이고 또 아이들한테 인기도 많고 또 뭔가 제가 해볼게요 라는 자신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보다 적극적인 탐색 활동과 인지적 호기심을 보이는 것으로 이미 연구 결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불완전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이후에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서 어떤 정서 문제나 행동 문제가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그다음에 학습이 부진하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힘든 기이한 행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많이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정 애착이 불안전 애착으로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또 불안전 애착이 안정 애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애착이 형성되고 그게 픽스가 되고 고정됐었을 경우에 이게 뭔가 자기가 성장하면서 계기가 되지 않으면 이 애착은 그냥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고착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안정 애착이 불안전 애착으로 바뀐다거나 불안전 애착이 안정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요. 가족 상황이 변화돼야 돼요. 네. 엄마의 양육 태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주는 정서적인 지원이 바뀌면 아이가 애착에서도 뭔가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양육 태도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바뀌는 계기가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첫째 아이를 양육했던 그 태도가 둘째 아이한테 고스란히 가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은 자기가 어떤 애착에 안정 애착인지 불안전 애착인지 회피 애착인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도 대부분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모는 말로 저는 아이와 애착이 잘 형성이 되었어요 라고 하고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회피 애착인 부모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를 회피하고 엄마도 아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부모하고의 애착 형성이 잘 안 됐었을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제2의 양육자인 보육교사나 그 외에 조부모나 그런 분들과도 아이가 애착 형성이 잘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와의 애착 관계만 중요시 됐는데 이제는 제2의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도 한 아이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바라볼 거는 자아 개념에 대한 발달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그 셀프 컨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언제 지각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만 0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만 2세요? 아니면 만 1세요? 이 자아라는 개념이 형성될 때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태도가 있어요. 행동이. 그게 뭐냐면 내가 할 거야. 싫어. 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예요. 싫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때가 여러분 0세인가요? 1세인가요? 2세인가요? 네. 맞아요. 만 1세 때 언어가 나올 때, 표현성 언어가 나올 때 그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싫어,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셀프 이미지가 형성되는 시간이구나. 제가 이제 셀프 이미지가 시작이 됐네 라고 지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 개념인 셀프 컨셉이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 그래서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태도요. 말하는 내가 할 거라는 거 싫어라는 어떤 태도, 부정적인 어떤 태도도 나타나는 게 요식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느낌에 대한 것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총체적인 어떤 견해를 의미하고요. 쿨리라는 학자는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울상 자아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왜냐하면 36개월까지는 애착 단계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셀프 이미지는 결국 만 1세쯤 돼서부터 나타나는 하나의 발달 특징인데 애착 관계에서 부모가 아이에 대한 존중을 해준다거나 내지는 그 아이를 존중해 주거나 했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통제적이고 방임적이고 하는 부모 밑에서 아이가 양육한다면 그 아이의 자아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이 형성이 긍정적으로 된 아이는 결국 자아 존중감도 형성이 되고 자기 셀프 이미지도 굉장히 좋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애착과 자아 개념은 맞물려 간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학문이긴 하지만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또 심리학의 학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나 아닌 다른 타인, 나의 외부에 있는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갓 태어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엄마가 산후 우울증에 빠져서 아이를 돌볼 힘조차 없었을 때 아이는 배가 고파도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 엄마 옆에서 아이가 성장하게 된다거나 아이가 아픈데도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이가 기저귀를 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애착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자아 개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아 개념은 애착과도 같이 맞물려 가고 이후에 어떤 다른 발달하고도 맞물려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서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는가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자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잘 되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컨트롤 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자아 개념도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내지는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음을 넘어보면 아동의 자아 개념 발달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는 자아 존중감과 자아 통제력의 발달을 들 수 있는데 자아 존중감은 자아 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정의적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조부모라든지 내지는 더 넓게는 어린이집 교사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존귀한 아이라고 얘기를 해준다거나 우리가 뭔가 제스처를 취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한테 어떤 긍정적인 서비스를 해줄 때 이 아이는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기를 굉장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통제력에 대해서 보면은 자아 평가에 대한 다음 거를 보면 그 자아 평가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일 때 아동은 적절한 자아 존중감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 부정적인 자아 개념과 무력감을 가지게 되며 심리적인 거나 행동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만 1세를 넘어가서 아이들이 만 2세가 되었었을 때 나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의존적인 아이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 1세를 지나 만 2세를 거치는 동안에 조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너무 극진히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 예쁘다거나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조부모가 해줬었을 때 내지는 이런 부모도 있어요. 이런 조부모도 있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좀 기를 죽여놔야 된다. 그래야지 고집스럽지 않고 잘 큰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아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고집 피운다라는 이유 때문에 끝까지 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느끼는 그런 무력감, 그것이 학습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심리적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아 개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는 아이로 그 아이가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예.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의 그 자조 능력에 개입을 했느냐에 따라 자조 기술에 개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죠. 치카치카를 만 1세부터 엄마가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서 스스로 부족하지만 하게끔 하고 마무리만 엄마가 해주는 경우와 처음부터 이 아이는 할 수 없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다 해줘야 돼 라고 해서 치카치카도 엄마가 다 해줬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했었을 때 그 아이의 자조 기술은 굉장히 많이 갭이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거면 뭐냐면 어떤 행동적인 부족함도 나타나겠지만 사실은 그 아이 내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자아 통제력은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간의 욕구나 즐거움,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말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물을 마시고 싶다거나 내지는 지금 당장 뭔가 달콤한 사탕을 먹고 싶은데 그것을 잠시 머물러서 있었을 때 사탕을 하나를 지금 먹으면 하나를 줄 수 있고 나중에 먹으면 2개를 먹을 수 있는데 기다릴 수 있어? 해볼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자기 통제력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지금 먹어버리죠. 하나만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순간을 잠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면 2개를 먹을 수 있대 라고 하면서 그 2개를 위해서 잠시 잠깐 자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자아 통제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만 자아 통제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아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했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 성인 중에서도 자아 통제력이 안 돼서 뭔가 순간적인 감정이나 그걸 뭐라 그러죠? 순간 충동 구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순간의 어떤 결정으로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이 길러지고 학습되어지고 행동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를 보면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란 바람직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대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삶을 사시면서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시나요? 홈쇼핑에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좀 더 게으른 어떤 행동에 넘어가시나요? 네, 사람마다 다 유혹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있어요. 저한테도. 스스로를 이겨보자라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대부분 쇼핑에 쉽게 넘어갈 거고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하시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는 뚱뚱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N번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적인 유혹. 대부분의 남자들이 쉽게 넘어가고 쉽게 뿌리칠 수 없는,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평생을 읽어놓은 어떤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그 유혹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평생 읽어놓았던 것을 정말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는 하나의 발달 중에 하나라고 하니 이걸 어쩌면 좋아요. 네. 학습되어지기도 하고 훈련되어지기도 하는 이 자아 개념에 대한 거, 자아 통제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동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발달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5분 수업을 하고 그것을 3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라고 학교에서 규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